걸리적거려. 저리 안 비켜. 새벽 4시 반, 베를린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터져나온 독일 여의사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한국인을 향해 던진 무자비한 모욕이었죠. 하지만 얼마 후 말도 안 돼. 저 사람 뭐야? 손에 든 차트가 떨릴 정도로 충격에 빠진 여의사의 얼굴엔 후회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독일에 있던 한 청소부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베를린의 12월은 특히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김성우는 이미 샤리테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프렌칠라우어 베르크 아파트에서 병원까지 25분, 매일 반복되는 그의 출근길이었죠. 36살 성운에게 이 새벽 시간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엔 메스를 들고 수술실로 향했다면 지금은 청소용 걸레를 들고 복도로 향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시급 12유로의 미니잡, 독일에서 말하는 아르바이트였죠. 그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고 집중력은 예리했지만 이제 그 능력을 환자가 아닌 바닥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로비의 경비원이 건네는 인사의 성우는 어색한 독일어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발음이 자연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달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창고로 내려가 청소 도구들을 챙기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성우는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야간 수술을 떠올렸어요. 50대 남성의 급성 뇌출혈이었는데 수술이 끝난 건 새벽 6시였죠.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새벽이었는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땐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청소부의 쓸쓸한 고독일 뿐이었어요. 아내를 위해서야. 성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연이의 박사과정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FSP 시험만 통과하면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한 성우는 늘 하던 대로 구석진 곳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침대 주변은 의료진이 올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거든요. 물걸레를 짜며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6년간 수많은 뇌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전문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정확히 4시 30분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리며 젊은 독일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클라라 밀러, 28살의 응급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였어요. 하이델베르크 의대를 아비투어 만점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아직 응급 상황에 대한 실전 경험은 부족했죠. 부모님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자라 의료계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넘쳤지만요. 클라라는 성운이 바닥을 닦고 있는 걸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지나가려는 길목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란 그녀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필요악 정도의 존재였죠. 비켜. 클라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서 클라라에겐 더욱 거슬렸죠. 성운이 비켜서자 클라라는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어요.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성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야? 클라라가 간호사실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이 성운의 귀에 들렸어요.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동료 간호사가 클라라를 달랬지만 그녀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라도 중국어로 해볼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죠.
성훈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던지는 무분별한 조롱이었어요. 성훈은 걸레질을 계속하며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이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체념에 가까운 무덤덤함만 남았거든요.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지만 여기선 그가 단지 외국인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클라라는 차트를 정리하며 성훈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병원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거든요. 깔끔한 독일 의료진과는 대조적으로 낡은 청소복을 입고 서툰 독일어를 쓰는 모습이 그녀에겐 거슬렸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성훈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응급실 바닥의 매 평방미터마다 그의 정성이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사람 취급받을 뿐이었죠. 하지만 성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자 성훈은 응급실 청소를 마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클라라는 그제서야 편안해진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방금 무시했던 그 청소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성훈은 복도를 걸으며 아내 지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을 그녀가 깨어나면 또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이런 일까지 하며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는 것이 수술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훈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곧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베를린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성훈의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는 아직 의사였고 언젠가 다시 환자를 구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만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는 건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성훈의 청소 근무가 끝났습니다. 4시간 동안 병원 곳곳을 닦고 쓸고 정리한 그의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손목과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것도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예전에 8시간 연속 뇌수술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였지만 말이에요. 직원용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으며 성훈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6세 남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그때는 아무리 힘든 수술 후에도 환자를 살렸다는 성취감이 얼굴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만이 전부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니 베를린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자전거에 올라탄 성훈은 밑에 지역에 있는 독일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B레벨 수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FSP 시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었죠. 독일어 수업은 성훈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좌절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동기들 중에는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리아 난민 청년, 폴란드에서 온 간병인, 터키계, 독일인 학생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독일어와 씨름하고 있었죠. 성훈만이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마리아 선생님이 성훈에게 물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럽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의학 논문을 영어로 쓰던 그였지만
독일어는 여전히 벽처럼 느껴졌어요. 수업 중 성우는 종종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병원 동료들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자신이 떠난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들은 아마 지금도 환자들을 살리느라 밤을 새고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기초적인 독일어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성우는 베를린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FSP 시험 준비를 위한 개인 공부 시간이었거든요. 도서관 의학 코너에 앉아 독일어로 쓰인 신경외과 교재를 펼쳤지만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었어요.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구조, 개두술의 단계별 과정, 뇌압 상승의 증상과 대처법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죠. 문제는 이 모든 지식을 독일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학 개념들이 독일어로는 어린아이 수준의 단어 나열에 그쳤거든요. 6년간 쌓아온 전문의로서의 자신감이 언어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후 3시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연이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응, 도시락 먹었어. 너는? 학교 식당에서 먹었어. 오늘 실험 결과가 좀 이상해서 늦어질 것 같아.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연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그런 아내가 더 미안했어요. 꿈을 포기하고 독일까지 따라온 자신 때문에 지연이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고마워.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도 그녀는 늘 자책했어요. 성훈이 독일까지 와서 청소일을 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훈에게는 지연이의 꿈이 자신의 꿈만큼 소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죠. 오후 5시 성훈은 프렌칠라우어 베르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5룸 아파트는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월세 950유로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0유로가 넘었지만 베를린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죠. 성훈의 미니잡 수입 832유로와 지연이의 박사과정 지원금 1200유로를 합쳐도 빠듯한 생활이었지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마트에서 팔고 있는 김치는 작은 통 하나에 8유로나 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김치 한 젓가락이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분자생물학 박사과정 2년차인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죠. 실험이 잘 됐어? 성훈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드디어 단백질 발현이 성공했어. 지도 교수님도 놀라셨어.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독일에 와서도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것 같았죠. 성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축하해.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어야겠네. 아니야, 그냥 간단히. 당신이 벌어온 돈인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남편이 새벽부터 바닥을 닦으며 번 돈으로 자신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성훈에게는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좋은 연구소에 취직하면 자신도 마음
편히 독일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연구실 동료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고 성우는 독일어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표현들을 말해줬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굴욕적인 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았죠. 아내가 마음 아파할 게 뻔했거든요. 밤 10시 성우는 FSP 시험 교재를 펼쳤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어요. 독일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이미 침실에서 내일 실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교재 속 의학 용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환자의 뇌압 상승 징후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국어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독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독일 의료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견뎠던 그였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선배들에게 혼나고 실수하며 배우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고생쯤은 견딜만 했어요.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지연이와 함께라는 것이었죠. 밤 11시 성우는 책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베개맡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내일 할 실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성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닫고 지연이 곁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클라라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이고 독일어 때문에 좌절할 것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수술실에 설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까지는 이 모든 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성훈이 잠들기 직전 지연이가 자다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성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꿈속에서도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며 성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지연이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베를린의 밤은 깊어갔지만 성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꿈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만 그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거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샤리테 병원 응급실에 급한이 실려왔습니다. 65세 독일 남성이었는데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내린 응급의료진이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죠.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의료 폐기물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시간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지만 갑작스런 응급 상황 때문에 잠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병원 규칙상 응급 환자가 오면 청소 인력도 복도를 비워줘야 했거든요. 클라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응급실 당직이었던 그녀에게는 첫 번째 중환자였어요. 하이델베르크 의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 응급 상황은 교과서와 달랐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죠. 혈압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클라라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지시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험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성우는 폐기물통을 비우면서도 자꾸 환자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한국에서 6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몸에 밴 직업병 같은 것이었죠. 환자만 보면 자동으로 상태를 파악하려는 본능이 작동했거든요. 그때 성훈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환자의 우측 동공이 좌측보다 명확하게 커져 있었어요. 좌측 팔다리에서는 근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죠.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었거든요. 클라라는 여전히 환자의 기본 활력 징후만 체크하고 있었어요. 혈압과 맥박, 호흡수를 재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신경학적 검사는 놓치고 있었죠. 성훈이 보기에는 명백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징후였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단순한 실신치고는 혈압이 너무 높아. 클라라가 간호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단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아마 스트레스성 실신이겠죠. 내과로 이송 준비하겠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절대 내과로 보낼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장 응급 CT를 찍고 신경외과 응급수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었고 호흡 패턴도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성훈의 경험으로는 뇌압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성훈은 마음속으로 치열한 갈등을 벌였어요. 개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환자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죠. 하지만 환자의 생명 앞에서 그런 계산은 무의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훈이 조심스럽게 클라라에게 다가갔어요. 클라라는 청소부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의료 상황에서 말이에요. 얼굴에는 즉시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죠. 뭐죠? 지금 바쁜데. 성우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눈동자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왼쪽 팔다리 움직임도. 클라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청소부가 의학적 조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게다가 외국인이 독일 의료진에게 이런 식으로 간섭한다는 것도 기분 나빴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의사는 저예요. 당신이 아니라. 주변 간호사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조언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시안들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의학 지식으로 의사 행세하려고 한다던데 정말이네. 성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였죠. 클라라는 성훈을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의료진 업무에 방해되지 말고. 성훈은 할 수 없이 물러서야 했어요. 폐기물통을 끌고 복도 저편으로 이동했지만 마음은 환자에게 가 있었죠.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성훈의 예상대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식 수준이 더욱 떨어졌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죠. 그제서야 클라라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왜 의식이 더 떨어지지? 간호사가 재차 활력 징후를 체크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클라라는 교과서적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죠.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환자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클라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CT, 지금 당장. 이제야 뒤늦게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어요. 성운이 처음 지적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CT 촬영 결과는 성운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이었어요. 뇌 안쪽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였죠. 즉시 신경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클라라는 CT 결과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오진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면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왜 못 봤을까? 증상이 이렇게 명확했는데. 그때 클라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청소부가 했던 말이었어요. 환자의 동공 크기가 다르다고, 왼쪽 팔다리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정확히 지금 확인된 증상들이었죠. 성우는 멀리서 응급수술실로 향하는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신경외과 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만약 자신의 말을 들어줬다면 환자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지울 수 없었어요. 클라라는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중환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끝나다니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실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이었는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짓눌렀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몰랐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훨씬 더 큰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을 거라는 것을요. 사흘 후 성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시작된 청소 근무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병원 전체가 평소보다 분주했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죠. 오전 8시 성운이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응급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실려오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구급차가 연달아 3대나 도착했거든요. 첫 번째 환자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직장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응급실로 이송됐죠. 세 번째는 60대 여성이었는데 길에서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루에 이렇게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연달아 오는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특히 모든 환자가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클라라는 사흘 전 일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진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환자들을 보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실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하면서 클라라는 또다시 헤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높았지만 다른 명확한 증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 전처럼 또 실수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손이 떨리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성우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죠. 6년간의 신경외과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환자의 증상을 보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근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언어장애 증상도 보였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여전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두 번째 환자는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심한 두통과 함께 목 경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성운의 경험으로는 지주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행장애와 함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세 환자 모두를 따로 보고 있었죠.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세 환자 모두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두 번째 환자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흘 전 일을 생각하니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클라라에게 무시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받았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래도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실례합니다. 성운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클라라에게 다가갔어요. 클라라는 성운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흘 전 그 청소부였거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오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또 뭐죠? 바쁘다고 했잖아요. 성우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세 분 환자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혹시 뇌혈관 쪽 검사를. 클라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또 시작이네요. 당신이 의사예요. 제가 의사예요? 주변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또 의학적 조언을 하려고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죠. 정말 어이없네. 청소부가 환자 진단까지 하겠다고? 간호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어요. 아시안들 특징이래요. 조금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한다더라고. 다른 의료진도 거들었죠. 성우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환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소나 하세요. 의료진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성우는 할 수 없이 물러서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운의 예상대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죠. 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경과였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클라라가 당황해했습니다. 응급 CT 촬영 결과는 성운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죠. 즉시 신경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더니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한 명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는데 3명이 연달아 응급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왜 이런 일이? 증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급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세 환자 모두 신경외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죠. 클라라의 오진이 또다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성우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클라라는 수술실로 이송되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3명이나 한꺼번에 말이죠. 의사로서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클라라의 머릿속에 성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 환자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뇌혈관 검사를 해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확히 지금 확인된 진단들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클라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환자 모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였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예후도 불확실했어요. 성우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도울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성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성운은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 환자들이 위험해지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 환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조금만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훨씬 더 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이틀 후 오전 10시 베를린 시내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우토반 A100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였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승용차 여러 대를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참사였죠. 사상자는 모두 9명, 그중 5명이 중증 두부외상으로 샤리테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성우는 그때 응급실 근처에서 의료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늦게 끝나는 청소 구역을 맡았거든요. 갑작스레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죠.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부터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5살 젊은 남성이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의식도 반쯤 잃은 상태였죠. 두 번째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까지 연달아 실려왔어요. 모두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은 상태였죠.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뇌출혈로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요. 나머지 환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런 대형 사고를 처음 경험하는 터였어요. 지난 며칠간 연이은 오진으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는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중증 환자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모든 환자가 신경외과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 중이어서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성우는 폐기물통을 밀고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6년간 신경외과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왔던 응급 상황들이었어요. 각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처치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가장 위급한 환자는 두 번째로 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즉시 뇌압을 낮추는 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 남성 환자도 심각했어요. 동공 반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이 의심됐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두개골 함몰로 뇌 조직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은 상태였고요. 클라라는 첫 번째 환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활력 징후는 체크했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난번 실패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대규모 응급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각자 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성우는 점점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폐기물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료진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한 음성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봤죠. 성우는 거침없이 두 번째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경련 중인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동공 크기를 체크하고 목 경직 정도를 확인했죠. 손놀림은 완전히 숙련된 의료진의 것이었어요. 이 환자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마니톨 투여하고 과호흡 유도해야 해요. 클라라와 간호사들은 성운의 모습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부가 갑자기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구사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환자에게도 달려가서 신속하게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죠. 글래스고 혼수 척도를 평가하고 뇌간 반사를 확인했어요.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급성 경막의 출혈 의심돼요. CT 촬영 후 즉시 개두술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를 보더니 즉시 판단을 내렸어요. 함몰골절에 의한 뇌 압박이에요. 응급 감압술이 필요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도 순식간에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차례대로 처치 방향을 제시했어요.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간호사들은 성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문성이 워낙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평소 본 적 없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신속한 응급처치였거든요. 성우는 두 번째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직접 정맥로를 확보했습니다. 바늘을 정확하게 찾아 넣는 솜씨는 완전히 베테랑 의사의 것이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마니톨이 투여되자 환자의 경련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동공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성운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첫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운의 지시에 따라 응급 CT를 촬영한 결과 급성 경막의 출혈이 확인됐어요. 즉시 수술실로 이송 준비를 했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수술 예후도 좋을 것 같았어요. 나머지 환자들도 성운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5명 모두 위험한 고비를 넘긴 상태였어요. 만약 성운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클라라는 멍하니 성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청소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의료진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저 사람 대체 뭐야? 간호사 중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청소부 맞아? 저런 실력이. 다른 의료진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성우는 5명의 환자를 모두 안정시킨 후에야 숨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환자를 구했다는 의사로서의 보람이 온몸에 퍼져나갔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어요. 응급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성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부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하일리 교수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다중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된 상태였죠. 하일리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했나요? 처치 수준이 상당히 전문적인데 모든 시선이 성운에게 집중됐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하일리 교수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청소부가 왜 의료진들 사이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하일리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청소부가 5명의 중증 환자를 모두 구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완벽한 의학적 판단으로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한 거예요? 하일리 교수가 성운에게 물었어요. 성운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네, 제가 했습니다. 성운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일리 교수는 더욱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이런 전문적인 신경외과 지식을 배웠죠? 방금 처치 수준은 웬만한 전문의 수준인데요. 드디어 성운이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청소부로서의 삶과 진짜 자신 사이의 간격이 마침내 좁혀지는 순간이었죠. 하일리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성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신경외과 분야에서 일해온 그였기에 방금 목격한 응급처치가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저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환자들을 구한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떳떳했죠. 청소부로서 몇 달간 감춰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한국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금까지 웅성거리던 의료진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죠.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경외과 전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클라라는 입을 벌린 채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의료진 동료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일리 교수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신가요? 성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신경외과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6년간 근무했어요. 구체적인 수술 경험도 밝혔죠. 야간 응급 개두술 80건, 뇌동 맥류 클립 결찰술 35건을 비롯해 다양한 뇌혈관 수술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특히 응급 뇌출혈과 외상 환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죠.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였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6년간 근무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청소부 취급하며 무시했던 거였죠. 하일리 교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정도 경력이면 상당한 실력자인데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나요? 성운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온 것이고 자신은 FSP 시험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FSP 시험만 통과하면 독일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는데 언어의 벽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하일리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독일 의료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특히 신경외과 같은 전문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성운 같은 경력자는 정말 귀한 인재였죠. 클라라는 자신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했어요. 전문의 동료에게 비켜 라고 소리쳤던 것, 당신이 뭘 안다고 라며 무시했던 것,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라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그동안 성우는 클라라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제가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외모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하일리 교수가 성운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응급처치를 보니 상당한 실력인데 한국과 독일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성운이 답했어요. 의학의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 말에 하일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답이었거든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은 어느 나라든 동일했으니까요. 간호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그럼 며칠 전에 환자들 증상을 정확히 맞춘 것도 네,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성운의 대답에 의료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놓쳤던 진단을 청소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언을 무시했을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죠. 하일리 교수는 성운의 실력을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5 환자의 수술 예후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운이 차근차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처치해서 완전 회복 가능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환자는 뇌압 조절이 성공적이어서 신경학적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 같다고 예측했죠. 나머지 환자들도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 주의해야 할 합병증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하일리 교수가 보기에도
정말 경험 많은 전문의의 판단이었어요. 놀랍군요. 정말 경험이 풍부하시네. 하일리 교수의 인정을 받은 성운이지만 정작 본인은 덤덤했어요.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요. 한국은 응급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성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문의 동료에게 그런 대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자신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 말이에요. 성우는 오히려 클라라를 위로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하일리 교수가 성운에게 제안했습니다. FSP 시험은 언제 볼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지금 B레벨이라 C까지는 올려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추천서를 써드릴 수도 있고 의학 독일어 같은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실력자는 독일 의료계에 정말 필요한 인재거든요. 하일리 교수의 제안에 성우는 감동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FSP 준비가 갑자기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도 성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아직은 청소 일을 해야 하니까요. 성운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의료진이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실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전혀 거만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진정한 의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일리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우리 팀의 비공식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어요. FSP 시험 통과할 때까지는 말이죠. 성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성우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지연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정체 공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더욱 감동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과 함께 말이죠. 이틀 후 하일리 교수가 성운을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내 조용한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성운은 FSP 시험 관련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일리 교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뭔가 진지하고 궁금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김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일리 교수가 성운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병원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였어요. 특히 의료진들이 놓칠 뻔한 진단이 의외의 경로로 수정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였죠. 익명의 제보가 몇 차례 있었어요.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조언이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었거든요. 성운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일리 교수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몰래 해왔던 일들이 발각된 거였죠. 하일리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난 넉 달간 총 8차례에 걸쳐 익명의 의학적 조언이 있었다고 했죠. 모두 정확한 진단이었고
덕분에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일 이후로 추측이 가더라고요. 성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감출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성훈이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를 자꾸 관찰하게 됐다고 했죠.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다면서요. 클라라의 첫 번째 오진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상급이에게 익명으로 연락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직접 나서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죠.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청소부가 의학적 조언을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일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성훈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번 환자를 보면서 놓치고 있는 증상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죠. 뇌압 상승 징후를 못 보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응급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루에 뇌출혈 환자만 서너 명씩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증상을 보는 눈이 생겼죠. 하일리 교수는 성훈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진정한 의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럼 지난번 3명의 환자 건도, 네, 3분 모두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증상이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 봤죠.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고 성훈이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3 환자 모두 위험한 상태였는데 각각 따로 진료받고 있었다고 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하일리 교수가 묻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나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일에서 의사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내 때문이었어요. 성훈이 지연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사연이 있었죠. 지연이는 한국에서 이미 석사과정을 마쳤지만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특히 독일의 연구 환경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털어놓았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독일로 가자고요. 당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성훈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지연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면서요. 하지만 막상 독일에 와서 현실을 마주하니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했어요. FSP 시험 준비도 쉽지 않았고 언어의 벽도 높았죠. 무엇보다 생활비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어요. 지연이가 박사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만 매달릴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시간이 자유로웠거든요. 오전에는 청소하고 오후에는 FSP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지연이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FSP 시험도 금방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했죠. 독일어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의학 독일어는 더욱 까다로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독일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죠. 하일리 교수는 성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아내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숭고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잊지 않고 도우려 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요. 성우는 겸연쩍어 했어요. 별게 아닌데 너무 과찬이세요. 하지만 하일리 교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의사야말로 독일 의료계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환자를 위한 마음이 진실했으니까요. 부인분은 연구가 잘 되고 있나요? 성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요즘 실험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지도 교수님도 만족해 하시고요. 지연이가 성공적으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들려줬어요. 내년쯤이면 논문도 완성될 것 같다고 했죠. 하일리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겠네요. FSP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운이 독일 의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또한 의료진들과의 네트워킹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당신 같은 분을 놓칠 순 없어요. 독일 의료계의 손실이거든요. 성우는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서 죄송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상황이 상황이었잖아요. 하일리 교수는 오히려 성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성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솟아올랐거든요. 드디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 돌아가서 지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성운에게는 의사로서의 삶을, 지연이에게는 연구자로서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였죠. 한 달 후, 샤리테 병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하일리 교수의 특별 배려로 병원 내 임시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거든요. FSP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죠. 가장 큰 변화는 클라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성운을 스승으로 여기며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클라라가 성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가득했어요. 성운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클라라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클라라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성운의 지도를 받으면서 놓쳤던 기본기들을 다시 다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크게 늘었죠. 간호사들도 성운을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실제로 응급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운이 합류한 후 의료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환자 치료의 질도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죠. 하일리 교수는 성운의 변화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진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김 선생님, FSP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운이 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실무를 하면서 의학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실제로 성운의 독일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언어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학 전문 용어는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죠. 이 정도면 시험 통과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일리 교수의 말에 성운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달에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FSP 시험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과 실무 경험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성운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지연이의 연구도 순항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안정을 찾으니 자신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 지도 교수님이 논문 초안을 보고 정말 만족해 하셨어. 지연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박사 논문이 예상보다 빨리 완성될 것 같다는 거였죠. 정말 축하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성운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아내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당신 덕분이야. 돈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야. 지연이의 고마워하는 말에 성운은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더 고마워. 덕분에 나도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한 희생이 결국 함께하는 행복으로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2달 후 드디어 FSP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운은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 말이죠. 하일리 교수를 비롯한 병원 동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과네요. 하일리 교수가 성운을 축하했어요. 이제 성운은 독일에서 정식으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신경외과팀에 정식으로 합류해 주실 거죠? 하일리 교수의 제안에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샤리테 병원 신경외과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운은 더 이상 숨겨진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였죠. 클라라는 성운의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이제 정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성운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최고의 동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우리 팀이 완성됐네요. 성운의 합류로 신경외과팀의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어요. 그의 풍부한 경험과 겸손한 인품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지연이의 박사 논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훔볼트 대학교의 큰 강당에서 진행된 발표회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했어요. 성훈도 당연히 자리를 지켰죠. 지연이의 발표는 완벽했어요.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했죠. 질의응답 시간에도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어요. 정말 훌륭한 연구 성과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극찬했어요. 박사학위 취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지연이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이에게 집중됐어요. 제 남편입니다. 이제 베를린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훈을 소개하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희생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참석자들이 성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독일에서 의사로 성공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정말 멋진 부부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성훈과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베를린 시내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조촐한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죠. 참 힘들었는데도 잘 견뎠네. 성훈이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지연이의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어요.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성훈은 샤리테 병원에서 당당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존경을 받으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죠. 클라라를 비롯한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지연이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베를린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꿈꿔왔던 연구자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죠. 두 사람의 베를린 생활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어요. 처음의 어려움과 편견을 모두 극복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성훈이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환자들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다고 확신해요.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성훈의 이야기는 지금도 샤리테 병원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편견 없이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베를린의 어느 저녁 성훈과 지연이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해요.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매일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사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